자, 퇴근길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뉴스 가운데서 뭐 초전도체 관련한 어떤 또 학교에서 요거는 입증하기 좀 불가능하다, 입증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해서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만 봐도 시장에는 참 무언가 이슈와 테마를 기다리고 있구나, 목말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껴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네. 좀 하락 종목 수가 많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르고 네. 그리고 또 테마성으로 좀 오르기 때문에 그쵸. 좀 불안하는 측면이 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한 큐에 정리해보는 시간 데일리 인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전도체 얘기 혹시 오늘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좀 변동성이 계속 있었어요. 네, 오늘 무슨 널뛰는 것처럼 네. 제가 표현을 다 안 해도 무슨 표현이신지 알 텐데요. 한숨 한 번으로. 예, 뭐 오늘 완전히 장이 왔다 갔다 수급이 굉장히 좀 심했고 그렇죠. 이 전국 초단타 대회, 천하제일 초단타 대회 하는 것처럼 아유. 시장이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래서 뭐 괜히 쓸데없이 일부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천하제일 초 단타 대회가 아주 그냥 급진했습니다. 난타 대형이고. 이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피치사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등 영향은 어제 국내 시장에서 선반영 먼저 됐다는 인식 속에 일단 반등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 현선물 매도 시작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침 시작부터 급등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역시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설과 전력 설비, 자동차 부품과 손해보험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세로 진단키트 관련주의 반등도 특징이었고요. 코스피 2,600포인트를 다시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위협했던 시장이 9시 20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 반등으로 상승 전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 중심으로 2차전지 소재주 일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주도 장중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장 직후 급등세를 보이던 초전도체 관련주가 10시를 지나면서 급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에 따라 코로나 진단키트주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등의 매수세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반등을 모색하던 시장이 외국인 선물 매도 강화로 재차 낙폭이 다시 확대됐고요. 11시 30분 기준에 외국인들은 선물 8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코스피 2,600이 깨졌습니다. 1시 기준 외국인이 선물 1조 원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다만 주가지수 선물이 그 시간부터 반등이 일부 나오면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재안착했고요. 지지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철강과 의약품을 매수했고요. 전기전자와 자동차, 금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제약을 매수했고 기관은 의약품의 매수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주와 2차전지 일부를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상승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 영향에 1,300원 소폭 하회한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SD바이오센스 급등 영향에 의료정밀 강세를 보였고 치료제나 진단, 제약 종목들 전방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의약품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대 감속에 한미약품이 장중 11%의 급등세를 나타냈고 음식료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데 역시 하반기 실적 기대 요즘에 더우니까요. 롯데칠성 이런 쪽이 장중 9%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기계가 가장 부진했고 네이버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났으면서 서비스업 약세로 이어졌고요. 건설업과 금융업, 운수장비도 수익권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900선을 하회에 그랬지만 오후 들어서 재차 상승 반전하면서 92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이 강세 보였고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언급에 진단키트 관련주 강세에 시제는 장중 25%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반등하면서 일반 전기전자가 강세 보였고 반면 AI 테마 관련주 급락 영향에 소프트웨어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디지털 컨텐츠와 오락 문화도 하위권에서 부진했습니다. 네. 시장이 하루 동안에 뭐 한 3, 4일치의 시장의 변동성이 좀 다 나온 것 같아서
좀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이 어제도 그렇고 네. 오늘도 그렇고 엄청 많이 팔아요, 선물을. 네. 최근에 제가 미수 거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몇 번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방 변동성보다는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신영증권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지난 7월 26일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이 합산 퍼센테이지가 2.6%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래소와 코스닥 합산인데 전체 우리나라 주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2.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이 정도 수준까지 급증한 것은 2000년의 IT 버블 당시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 1월에 코로나 버블 당시 그리고 이번에 2023년 AI 버블 당시 딱 3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첫 번째 2000년 IT 버블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2% 넘는 날이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버블 국면이 1년 정도가 지속됐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2021년 1월 코로나 버블 때에는 딱 거래대금 고점이 시장의 딱 고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공교롭게도 세 번째 정도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비롯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은 위험 관리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신영증권의 코멘트가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막 널뛰기 장세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가 엄청난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너무 뛰어나게 이렇게 움직였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랬어요.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종가 무렵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장중에 또 마이너스까지 갔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업체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업종별로는 오늘 먼저 반도체부터 좀 볼까요? 어제 반도체를 못 봐가지고. 네, 어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충격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기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8%나 어제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AMD 3분기 매출액 전망치 실망감 그리고 퀄컴의 실적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53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에 65억 5천만 달러에서 감소했고 매출 총 이익률도 1년 전에 54%에서 50%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54억에서 60억 정도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중간값이 57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58억 2천만 달러를 다소 밑도는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퀄컴 같은 경우도 장 마감 후에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18억 달러, 주당 1.6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기 37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3.29달러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 EPS는 1.87달러로 전년 동기 2.96달러 대비해서도 36.8%나 감소했습니다. 7월에서 9월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1.8에서 2달러 정도 수준의 EPS와 그리고 81억에서 89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제시했는데 EPS 가이던스의 중간값은 1.9달러로 제시가 된 겁니다. 매출액 가이던스 중간값이 85억 달러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1.92달러의 EPS 그리고 87억 4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모두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또 줬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도 꽤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힘을 별로 못 쓰고 지나갔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만 그렇게 지나갔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미반도체, 네페스, 두산테스나 플러스로 다 돌아섰고요. TFE라든지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좀 희한하죠.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투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역시 HBM과 AI 시대의 메모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면서 우리가 말하는 HBM이 AI 가속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동반되고 있는데 결국은 고대역폭 특성이 중요하고 AI 시대 메모리는 여전히 이게 발전이 되면서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체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AI 수혜주는 결국 메모리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2.5D 패키징을 포함한 파운드리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후공정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한 AI 관련된 부분의 시장 전망인데요. 역시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성장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4년까지 그 폭이 뭐 괜찮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장폭은 올해에서 내년이 가장 크겠죠. 워낙 이제 없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건데요. 이만큼 성장에 대한 그림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 대비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뭐 아주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이던스 다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눈높이가 꽤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가이던스 대비 좋은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빠졌다가 쫙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네페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경쟁 관련된 걸 이제 도식화한 표인데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 HBM 관련된 경쟁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를 도식화한 거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중에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불거진 게 이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네. 이건데요. 이게 이제 트위터인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를 기사가 이렇게 약간 SNS를 통해서 돌아다녔어요. 트위터네요. 아마 이게 트위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의 턴키로 HBM을 좀 가져가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제안을 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 이야기가 오늘 약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느낌의 기사 같은 내용들이 오늘 오후장에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AI, HBM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뭔가 삼성전자의 그 HBM 확대 스토리가 좀 주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엔비디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확장 스토리가 계속 됐는데 3, 4분기로 넘어가면 그 포커스가 삼성전자로 HBM이 넘어간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그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시작했지만 하반기에는 AMD라든지 브로드컴,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등 HBM을 요구하는 어떤 칩 업체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AMD 같은 경우는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형보다 AMD는 2.4배 정도가 늘어난 물량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가 삼성전자의 HBM 밸류 체인으로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TC 본드 장비를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선제적으로 구매하면서 결국은 NCF 관련된 방식을 고수했죠. 이게 이제 필름을 이렇게 입혀서 하는 방식인데, 이게 MR-MUF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필름이 아니라 일본의 소재를 가져와가지고 하이닉스가 성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게 MR-MUF 방식이 하이닉스가 성공을 하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뜨거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HBM이 수요가 또 적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게이밍 이런 데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될 거라 예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HBM에서 소홀했던 것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런 인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넘어가는 아주 공식적인 아주 공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강점이 무엇이냐 하다 보면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등의 다양한 칩을 제조하는 역할을 충분히 파운드리 쪽에서 할 수 있다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HBM 제조 영역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NCF 방식에서 MR-MUF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IP, 그다음에 설계 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후공정 생태계 확장 중에서 자체 iCube 솔루션이라는 확장이 가능하다. 이제 이게 뭐냐면 TSMC 같은 경우는 COWS라는 기술인데 이게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iCube로 불리는 솔루션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I 관련된 칩 업체에게 IP,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HBM, 후공정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삼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턴키 제공에 대한 어떤 제공에 대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이 된다면 그 가능성이 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 아니라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쪽에 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오테크닉스하고
TFE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오테크닉스와 TFE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막 주가 올랐잖아요.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도 막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이 이오테크닉스와 TFE가 주가 올랐는데 이게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서 HBM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별적인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련한 종목 플러스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기업들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어제 일부 게임주가 엄청 올랐길래 네. 무슨 일이지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또 실적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뭐 전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2,71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가까이 빠졌고 영업이익도 264억 수준인데 전년 동기 대비 67% 정도 빠졌습니다. 순이익도 86억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86%나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지난해 대만 시장에 출시했던 오딘 매출의 역기저 효과가 이제 실적 악화 요인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퍼블리싱 한 걸로 보이는 RS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네. RS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기대작이었는데 저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어때요? 한 34레벨 정도까지 무과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레벨이 몇 단계가 끝인 뭐 그거는 거죠? 이제 모르죠. 제가 다 안 해봤으니까. 근데 34레벨 어려운 겁니까? 우리 부장님 잘하시잖아요. 네, 게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만큼 했었어요. 아직은 무과금으로 하고 있는데 게임은 재밌어요. 게임은 되게 독특하고 재밌고 되게 좀 화려하고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으로 재미가 있는데 과금을 안 해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돈 과금 벌어야 허들이 되는데. 34레벨 정도까지 만들고 있는데 과금 허들이 거기까지는 없어요. 기간 혹시 어느 정도 했는지. 일주일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리고 뭐 아주 뭐 밤새가면서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돌려보는데 RS가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뭐 아직 제가 이제 과금을 안 하고 버는 해봤다라는 게임은 거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극악의 현질을 막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게임도 있는 반면 RS가 뭐 유저 입장에서는 재밌고 괜찮은데 과금을 안 해도 그냥 즐길 수 있는 게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돈을 버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해볼 생각이고 실적단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좀 더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 따르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부진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크래프톤 3사 합계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도 뭐 리니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넷마블이나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 등 일부 게임사가 신작을 출시했지만 주가 반등에 좀 힘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캐시카우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새로 나온 게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재미는 있는데 좀 뭐 꼭 과금을 안 해도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느껴지니까 조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이제 과금을 하겠지만 저처럼 그냥 돌리면서 하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투스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컴투스도 영업 손실을 56억 정도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고 그다음에 순 손실도 204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아마 영업 손실이 124억 그리고 순 손실이 165억으로 적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컴투스 그룹주도 이제 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일부 게임들이 좀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 넥슨 게임즈도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넥슨 게임즈는 오늘 이제 관련된 발표가 나왔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넥슨 게임즈가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에 공식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시 4시간 만에 앱스토어 매출 37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출시하자마자 아마 앱스토어 다운로드는 1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출시 4시간 만에 앱스토어 37위 정도 매출이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지금 검은색 막 모바일이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쭉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블루 아카이브나 에픽 세븐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이시죠? 지금 점이 블루 점이 이제 블루 아카이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보다는 지금 블루 아카이브가 높은 실적 순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에픽 세븐보다도 조금 빠릅니다. 실적 순위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울투자정보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 순위는 에픽 세븐과 같은데 한 시간적으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빠른 매출 순위가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 MMORPG는 초기에 유저들이 가입될 때 상당히 초기에 현금 유도를 굉장히 빵 많이 질러요. 그래야만 이제 내가 칼도 강화하고 갑옷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한 33,000원짜리에 5만 원짜리, 5만 5천 원짜리를 딱 지르게 만드는 거는 뭐 강화된 어떤 특성 뭐 패키지를
칼이나 갑옷 전체 다 이제 차려입는 이것들 이제 굉장히 좀 강화된 걸 한 방에 빡 주는 걸 33,000원, 55,000원짜리 딱 주거든요. 네. 그래서 MMORPG는 초기에 유입된 유저들이 빠르게 현질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성장을 해야 경쟁에서 이기고 이제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매출이 초반에 급격하게 빵 떠요. 네.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유저들이 이탈하면서 하향 안정화돼요. 일정 수준에. 그게 이제 MMORPG의 초기 유저들의 특징이고요. 네. 근데 수집형 RPG나 미소녀 게임들은 유저 이탈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픽업, 뽑기가 뭐가 뜨면 매출이 급증하고 가라앉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실질적으로 수집형 RPG나 미소녀 게임이 훨씬 더 매출이나 이익단은 좋아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빌드업 할 때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많이 없으니까 초기에 조금 현질을 하지만 네. MMORPG보다는 현질이 좀 적어요. 근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수집형 RPG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프라 해가지고 인당 매출이 더 높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매출이 유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뭐냐면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이게 굉장히 그 사례가 독특하게 증명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생각보다 이 블루 아카이브가 뭐 30위권 정도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픽 세븐이나 검은사양 모바일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 순위에 시작됐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일 수도 있다고 분석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최근 게임주 그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네. 2분기 2분기 때 그 신작을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은 당연히 쓰고 많이 썼겠죠. 예, 썼는데 이제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그렇죠. 좀 적자가 특히 이제 컴투스 홀딩스랑 컴투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신작 출시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안 올라오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만 많이 비용을 썼다. 쓰니까 적자가 좀 발생됐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당장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뭐 3분기 혹시 나타나거나 한다면은 뭐 3분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 게임 출시하면 네. 어느 정도 아까 뭐 MMORPG의 성질, 뭐 아까 이제 미소녀 게임의 성질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성질 보면 네. 뭐 그렇게 초창기가 또 초창기가 딱 좋아야? 좋아야지 계속 지속하면서 유지될 수 있지. 요새 뭐 영화라든지 그런 것 같지. 네네. 그래서 3분기 때 그렇게 크게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지만 아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 아쉽네요. 게임은 제가 사실 테트리스밖에 늘 못 해봐가지고 서머너즈 워 게임은 제가 한 3년 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서머너즈워도 그러면 야금야금 계속 네, 현질이라는 걸 하셨던 엄청나게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매출이나 이익이 구가됐던. 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컴투스가 주가 3만 원에서 20만 원대 이상 7배 넘게 올라갔던 그 게임입니다. 한 게임 가지고 그렇게 네. 주가가 7배 넘게 올랐어요. 우리 부장님은 혹시 게임 하십니까? 전 게임은 안 합니다. 게임은 안 하세요? 뭘 주로? 패션 예. 즐겨보시고 매거 좀 보시고 예. 노블레스 이런 거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뭐 계속 지금 2분기 혹은 이제 3분기 지나가면서 뭐 거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올 초부터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와 보니까 그 신작에 대한 효과가 영 신통치가 않아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거의 8만 명이 8만 명, 육박하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 평균 6만 명 정도 네. 되고 있고요. 아마 8월 중순에는 7만 6천 명 정도까지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지금 7월 넷째 주 23일부터 30일까지는 총 하루 평균이 4만 4,844명 꼴인데 이게 직전 주보다 23.7%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세대로 한다면 8월 중순에 확진자 규모 수가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천 명 정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자 중에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이 0.02에서 0.04%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12월에 절반 수준이니까 뭐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경계태세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이기 때문에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 쪽에서는 뭐 마스크를 좀 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 급등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이 진단 키트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적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집에 이제 진단 키트를 또 사놓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희도 진단 키트를 사놨거든요. 그 집에 있는 재고가 있어요. 아직 많이 남으셨군요.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진단 키트는 간편 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집에서 해볼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그래서 진단 키트가 뭐,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 단가도 이제 갑자기 뭐 옛날보다 엄청 비싸게 팔지는 않을 거기 그쵸. 때문에 조금 갑자기 좀 많이 물량을 쓴다 하더라도 뭐 각 집에마다 이제 진단 키트가 좀 있을 수 있고, 단가가 이제 과거보다 이제 현재 좀 떨어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방역 정책도 과거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좀 강화되진 않겠죠. 그리고 내수 매출이 이제 가장 그 낮은 비중입니다. 원래 이제 진단 키트나 다른 것도 다 수출이 되게 많았는데 뭐 요즘에 수출 그렇게 많이 못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수도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은 아마 개인 위주의 수급들이 좀 집중되면서 일시적인 테마적 성격으로 좀 올라가는 거니까 대신증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R 검사가 되게 힘들어요. PCR 검사가 해주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병원 가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만약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입원하기 직전에 가족이 같이 뭐 병가를 뭐 이렇게 네네. 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러면 목적으로. 예,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가족이 PCR 검사를 받고 뭐 환자도 같이 받고 들어가는 거는 보건소에서 해줘요. 근데 환자가 입원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PCR 검사 받으러 가면 입원님이 이미 돼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PCR 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극히 드뭅니다. 그쵸. 찾기가 너무 힘들고 또 가면은 한 8만 원 정도씩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비싸요. 비싸네요. 네. 그래서 PCR 검사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떨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진단 키트가 좀 상대적으로 지금 갑자기 조금 늘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 기여나 이익 기여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보다도 최근에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바이오주가 들썩입니다. 바이오주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일부 이제 모멘텀이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도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정부 정책이 최근에 7월달 중순에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주신 독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 혈액 제제로 선천성 면역결핍증이 사용되는 제제 정맥 투여용 면역 글로불린 관련된 부분도 품목허가 신청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한야행 같은 경우도 랭라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이게 뭐 연매출 1,000억 정도는 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아마 상반기 사공장 비용 선반영 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사공장 매출이 본격 인식됩니다. 2분기 실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더 올라올 거고, 5공장도 생각보다 빨리 인식이 되면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출시 효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다이어트 주사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올해는 일라이니가 제일 그래서 핫했었죠. 네네.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로 이제 CMO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미약품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괜찮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도 아마 합병 관련된 이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6일인가요? 그때쯤까지 아마 그와 관련된 공시를 해야 돼요. 답변을.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합병을 지금 뭐 진행한다는 식의 뉴스가 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셀트리온도 합병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보험 관련된 전체 보험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공보험 쪽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기회가 또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들이 좀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의 핵심은 비만, 그다음에 당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적용받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하반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야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룹 이런 것들도 보이는 거고, M&A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텍 관련 M&A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관련해서는 이뮨 노반트 아이템의 원개발사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도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다가 지금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아까 자료를 띄워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삼성 액티브 자산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아마 최근에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출시됐죠? 8월 네네네. 3일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시가 됐는데 여기 종목들 보시면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론 헬스케어, 알테오젠, 뭐 JLK 뭐 등등 포함해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약간 그 비중이 좀 실리고 있죠. 네. 예, 비중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비중이 높은 종목들 포함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 ETF 출시 이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ETF 출시되면서 이제 관련한 종목으로 단기 자금이 또 유입이 되니까 그에 네. 따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ETF 중에서 최근에 바이오, 뭐 헬스케어 기기 이런 ETF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관련한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도 있는데 추가적인 또 수급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액티브라 네. 조금 조절 능력이 있고 그냥 ETF는 거의 조절 능력이 없으면서 그쵸. 거의 뭐 그냥 오르면은 사고 네. 내리면 팔고 뭐 기계적으로. 그런 근데 이거는 액티브 ETF라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조정을 조금 하죠.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드디어 초전도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이제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 뭐 잠깐 짧게 그래서 1.5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인데 이런 거에 쓰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 무손실 송전, 초고속 슈퍼컴퓨터, 뭐 MRI 이런 데 쓰이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전선에서 이제 전류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이 전력을 딱 쏘아주잖아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 아무리 안 돼도 4% 정도는 전력 손실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은을 쓰거나 근데 은은 이제 가장 전력 손실장이 적은데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구리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관련주가 계속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전력 저항을 줄이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아니냐.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막판에 이제 그 학회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미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전도체 그러다 보니까 상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연구진 학회였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회에서 이제 이미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좀 국내에서는 이슈가 좀 부정적이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띄우시면 어제 이미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고객들한테 이걸 공유를 다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주 AMSC 이게 뭐냐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코퍼레이션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흥분하면서 어제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100% 넘게 110%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점이 23.5달러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가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 50% 반토막 났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제 이제 작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는 이 관련된 조심해라. 종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미 이제 저희가 전달을 변동성이 네,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주가 막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막 따라 들어갔어요. 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수급이 쏠렸었죠. 근데 이제 장중에 확 마이너스가 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또 플러스로 다시 올랐다가 종가물에 또 마이너스가 막 나왔죠. 그래서 너무 급등락이 심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장 막판에 끝나고 나서 이제 LK99 관련된 검증위가 논문과 영상서 관련된 보여준 것들이 마이너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또 뉴스가 어제 오늘 종가물에 또 나왔어요. 네. 그 지금 시간에서 거의 뭐 또 급락을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약간 좀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또 어제 이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가요? 거기가 또 홈페이지를 또 폐쇄를 그러니까 닫았대요. 오늘 또. 그래서 약간 좀 행보가 약간 좀 또 보수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것을 또 닫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좀 센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또 오후장에 이야기가 되면서 장 막판 끝나고 나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좀 급락하고 있고 좀 흥분했던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종목이 급등했다가 급락 사태로 바뀌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맞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검증 작업이 이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학회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늘도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갈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해서 그 고압 변조소를 통해서 승합해서 저희 이제 서울 변조소까지 만약에 고리 원전에서 보낸다 그러면 교류로 보내기 때문에 손실률이 평균 한 35에서 4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류로 보내기 위해서 HVDC라는 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네. 지금 계속 뭐 교체라든지 하는데 중류로 보내게 되면은 한 25%, 그 손실률이 40%에다가 25%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초전도체가 만약에 개발이 돼서 보내면 그 0%? 손실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아니다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거. 예, 그 엄청난 효과죠. 지금 거의 뭐 100의 전기를 사용하면 서울 변조소까지 오는데 거의 40%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 이제 사실 확인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뉴스에도 오늘 뭐가 나왔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홈페이지에서 협력업체라고 올린 업체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거 뭐 아니라고. 예, 근데 또 그건 그랬다면서요. 뭐 아니라고 또 협력업체 쪽에서 약간 그런 뭐 이렇게 부정하는? 인터뷰 비슷한 네. 이야기가 또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직접 뭐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기사상으로 본다면 네. 약간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또 홈페이지를 닫아버리고 이래 보니까 좀 뭐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조금 부정적인 센티가 생길 만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네. 뭐 다양한 연구의 시작에서는 항상 뭐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고 뭐 실패와 사기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과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뭐 성공한 작품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것들이 벌어져서 저는 이게 뭐 테마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말고라도 이런 게 과학 기술적으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아쉽네요. 뭐 하여튼 뭐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뭐 지금 뭐 성공한다고 해도 이제 실험실 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 뭐 하고 하려면 좀 또 시간이 또 시간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좀. 자, 초전도체 얘기를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를 다 파는 현상이 나타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제가 그렇다고 100%는 아니더라도 네.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주가들이 많이 빠진 것이 뭐 일부 이제 그쪽을 차익 실현하고 초전도체 쪽으로 좀 따라간 수급들도 꽤 개인들도 꽤 많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거론되면서 뭐 상한가 행렬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오늘 막판에 이제 초전도체가 또 막 급락을 하니까 또 그 자금들이 또 흘러와서 약간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양극재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NF 실적 발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또 나오니까 약간 뭐 불확실성 해소도 됐고 주가는 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LNF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오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양극재 쪽의 플러스는 일단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도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이 304.3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국내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성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3사 합산 점유율은 23.9%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일단 SNE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유율 하락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못했다기보다는 중국 기업 성장률이 사실상 좀 높았죠. 특히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높아 왔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 시장 내에서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보면 사실 중국 빼고 나면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넣어서 생각하면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중국을 빼고 뭐 북미나 유럽만 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을 빼고 본다면 이건 좀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중국 쪽의 이슈들이 조금 더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이제 중국이 좀 선전했다 볼 수 있는데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44.1기가와트시 전년 동기 대비 LG에너지솔루션이 50.3%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디가 102.4%나 성장했으니까 약간 좀 중국 쪽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565억 정도,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영업이익단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까요? 적게 나왔죠, 그죠? 영업이익단 전년 동기 대비 95%나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약간 뭐 NLF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좀 특정 회사에 좀 쏠려 있는 매출 때문에 네. 디스카운트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바라보면 NLF가 중국 쪽에서 많이 제조를 하거든요. 뭐 중국 상하이 공장이나 뭐 테슬라 관련된 공장.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LF 비중이 좀 높아요.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LF 비중을 높이고 있고 이 양극 삼원계 쪽에 관련된 이쪽은 좀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그리고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만드는 쪽은 삼원계 쪽을 많이 늘리는데 LF 관련된 이 물량이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그 구조적으로 LF 쪽의 성장이 조금은 부정적이라보다는 좀 약간 제한적인? 성장을 많이 하기에 좀 제한적인 환경이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드는 것은 삼원계 쪽보다는 LF 쪽으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약간 LFP 쪽으로 집중되는 부분들이 LF 쪽에는 약간 좀 삼원계 쪽에 관련된 쪽에 약간 좀 제한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익성 악화 쪽에 영향도 있고 출혈량 감소도 좀 있는 것 수익성 같습니다. 악화가 나온 요인은 1분기도 1조 3천억 매출이 나왔고 네. 2분기도 1조 3천억 나왔는데 1분기 때는 400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근데 준 이유는 그 매출 원가를 비교해 보면 네. 그 이제 거기 IR자로 보면 메탈 가격이 빠져서 매출 원가가 많이 늘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초 재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입니다. 네. 그러면 기말 재고에서 메탈 가격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한 거죠. 재고 자산 평가 네. 손실이 난 거죠. 아. 그러면서 매출 원가가 그 400억만큼 늘어났어요, 1분기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0억 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숫자로서 우리가 좀 착시가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회계 될까요? 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면 디램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대부분의 손실은 그 디램 가격이랑 랜드 가격이 빠져서 네. 기말 재고 평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쵸. 매출 원가가 올라가면서 대규모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분기와 달라진 것은 재고에 대한 평가뿐이다.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빠져서 기말 재고에 대한 평가 평가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낮아진 거다. 예.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고가 메탈 가격이 급락하고 재고와 판매 제품 가격이 하락했고 최종 고객사의 저가형 확대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LNF는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삼원계 소재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저가형 확대 전략이 이제 중국 중에서는 LFP를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LF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한적인 환경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보니까 출혈량 감소가 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전년비 63.8%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도 1,700억대로 전년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4%까지 올라와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막 6%대 뭐 5% 이렇게 보였는데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147억으로 전년비 11.5%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은 6%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약간 영업이익률이 좀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긴 했는데 6% 이야기를 했고요. 지배순이익도 825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다 그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로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조금 컨센서스 대비는 하회는 했는데 LNF 같이 이제 영업이익이 30억 나온다 이건 좀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그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YOY 전년 대비 성장률이 좀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차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에코프로 그룹사들 뭐 손익 요약인데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CNS, CNG 관련된 부분도 그룹사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래도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 좀 나왔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2분기가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당주로서의 어떤 에코프로 그룹주로의 수급이 막판에 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가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셀업체인데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랐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냈냐면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생산량이 하반기 약 5만 2천 대로 상반기 대비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발표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SK온 조지아 가동률 상향 요소이고 회사 가이던스의 조지아 출하량 10기가와트시가 그 이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로 보인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관련해서 8월 1일 날 포드가 미시간 REVC 3배 확장을 하면서 5만 대에서 15만 대 정도까지 개발 확장하고 F150 라이트닝에 대한 생산을 6주 만에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7만 대, 내년에는 15만 대 생산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판매량이 작년 상반기에는 2,000대,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13,000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9,000대 팔았는데, 상반기 판매량 부진을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하면서, 이게 그때는 배터리 화재라든지 가격 인상에 따른 주문 취소, 확장에 따른 6주 동안 가동 중단, 이런 게 이제 포드 쪽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서너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SK온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저평가 시장에서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배터리 사업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주가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올해 하반기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하나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은 조지아의 SK온 하반기 출하량은 8기가와트시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올라왔고요. 근데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된 쪽만 가지고 올라온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HFI 리서치 쪽에서 이제 따온 건데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5년 주기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 22년 각각의 이제 원유 그러니까 스토리지, 그러니까 재고를 나타내는 건데요. 23년도가 뭐냐면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점점점 찍어서 보이시죠? 실선 말고 네. 실선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실선, 점선이 아닌 실선을 보시면 되거든요. 각 그 색깔별 점선은 각 해당 연도마다 이렇게 흐름을 나타낸 거고, 지금 실선, 파란색 좀 약간 굵은 실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이실 건데 아마 8월 달 아마까지 보이실 거예요. 짙은 실선이. 근데 재고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재고 감소가 꽤 커 보인다는 거고요. 그다음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발표한 것인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도 7년 밴드를 하향 이탈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휘발유 마진이 7년 밴드도 이미 상향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유 관련된 쪽에 이 마진이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S-오일도 한 2%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정유주가 꿈틀꿈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유주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좋아하시죠? 크게 이렇게 뭐 아주 섹시하게 보이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만 정유주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쇼티지, 그러니까 뭐 재고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에서 밴드, 그러니까 마진도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고 스토리지도 상당히 7년 밴드 하단을 하향 이탈하면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정유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쪽도 좀 괜찮아지면서 2차 전지 쪽이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좀 이렇게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배터리 셀 업체 좀 말씀드리면 어제 파나소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첨단 세액 공제라고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각 분기마다 잡잖아요. 근데 거기 파나소닉은 특이하게 2분기 때 100을 받으면 50%만 잡았어요. 왜요? 나머지 50%는 완성차 업체한테 분배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삼성 SDI 셀 업체도 그 파나소닉이나 거의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완성차 업체도 다 파나소닉이 하는데 이제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때 그 이익 좀 조금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무슨 말이냐면 세액 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패나소닉은 테슬라예요. 야, 세액 공제 받은 거 반은 나한테 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테슬라가 나한테 줘라. 그렇죠. 그러면은 LG엔솔이랑 삼성 SDI도 그런 형태로 세액 공제에 이제 뭐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공식화했기 때문에 네. 파나소닉은 테슬라 쪽하고 이제 하니까 테슬라가 반 내놔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액 공제 니네 받는 거를 반은 내 거니까 내놔. 그래서 준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그게 이제 그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부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국내 셀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뭐 발표를 한 건 없으니까.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고. 모르고 이제 감안해서 고려하겠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만 첨단 세액 공제를 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감안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실적에 좀 부정적인 건가요?
약간 부정적이죠. 만약에 이제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으로 반영을 안 했으면은 뭐 이제 괜찮은데 네. 이제 영업이익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이게 그럼 비중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세액공제가 이익단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실적이 숫자가 나올 걸로 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밸류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세액공제 때문에 2차 전지가 날아간 건 뭐 그것만 갖고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뭐 성장성이라든지 Q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제 패나소닉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 셀 업체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일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성장성이 그걸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는 Q의 증가가 나온다면 충분히 뭐 그걸 가지고 뭐 단지 그것만 가지고 2차 전지가 뭐 망가진다 뭐 이렇게 꺾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향후의 핵심은 Q의 증가겠죠. Q의 증가. Q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 해주고 그 증가세가 보이면서 성장률이 보이면 주가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상화폐가 좀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법원에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2%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빗썸과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3,830만 원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진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가상자산은 증권이고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최근에 권도용 씨가 나오잖아요. 테라폼랩스 대표가 있는데 테라는 증권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거한 이 제시를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법원에서 얘기한 거고 이에 따라서 권도용 대표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대로 증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의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지난 6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고 한 뉴욕 지방 법원은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관련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도 오늘 좀 별로 좋지 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일리 힌트 통해서 오늘 시장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